안녕하세요, 여러분. 함께 읽는 인문도서. 오늘은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책 전체를 함께 읽지는 못하고 중간에 의미가 있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부분을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시 속에는 어떤 단어 안에 사전에 나오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담긴 말들이 많다. 하나의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반복적으로 노래되다 보니 새로운 뜻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새로운 의미를 정운의라고 한다. 정운의를 잘 알아두면 시를 감상하는데 아주 편리하다. 또 이를 통해 옛 선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사물을 통해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네, 한시에 나오는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 외에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시어의 어떤 상징성,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홍랭이래. 조선시대 홍랑이란 기생이 함경도에 벼슬 살러 온 최경창이란 시인을 사랑했다. 임기가 끝나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다. 홍랑은 최경창에게 시조를 한 수 지어주며 이별하였다. 네, 조선시대에 홍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생이 살았는데 최경창이라는 시인을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최경창이라는 시인이 벼슬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시조를 한 수 선물을 했나 본데요. 어떤 시조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의 앞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소서. 버들가지를 하나 꺾어서 떠나가는 임께 드립니다. 서울로 가시면 창가에다 이 버들가지를 심어 주십시오. 밤비를 맞아 버들가지에 새잎이 돋아나면 그게 바로 저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아마 홍랑은 이런 마음을 담아 위 시조를 써서 사랑하는 임에게 드렸나 봅니다. 간절한 마음이 새록새록 느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옛날에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이별의 정표로 버들가지를 꺾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버들가지는 꺾은 가지를 땅에 심어도 다시 뿌리를 내리는 특이한 성질을 가진 나무다. 다시 말해 버드나무는 꺾고지가 가능하다. 나뭇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말라서 죽는다. 붙어있던 가지가 끊어진 것은 두 사람이 이별한 것과 같다. 그런데 끊어진 버들가지는 죽지 않고 다시 뿌리를 내려 새잎을 돋운다. 헤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만남으로 이어진 셈이다. 그러므로 헤어지는 친구에게 버들가지를 꺾어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비록 이렇게 헤어지지만 훗날 반드시 다시 만나자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이다. 네, 예전에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이별의 정표로 마음을 주고받는 어떤 선물로 표시로 버드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작가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보통은 나뭇가지가 줄기를 떠나면,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으면 말라 죽게 되는데, 그렇게 붙어있던 가지가 툭 하고 끊어진 것은 두 사람이 이별한 것과 같다. 그런데 버드나무 가지는 죽지 않고 다시 뿌리를 내려서 새잎을 돋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어지지만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 사이가 끊어져서 헤어지지만 버드나무 가지가 새잎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다시 꼭 만나자 이런 마음을 담은 것이다 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네요. 다시
버들가지를 꺾는 이야기가 나오는 한시를 감상해 보기로 하자. 이별하는 사람들 날마다 버들 꺾어 1000가지 다 꺾어도 가시는 임 못 잡았다. 어여쁜 아가씨들 눈물 때문일까 안개 물결지는 해에 근심만 가득하다. 자, 여기서 한시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줄 기구 가장 마지막에 버들 유자가 적혀 있고 승구 두 번째 줄 맨 끝 한자가 머무를 유자입니다. 둘 다 발음이 같죠? 버드나무를 뜻하는 버들 유자와 머무를 유자 발음이 같은 한자가 이렇게 기구와 승구 맨 마지막 글자 위치에 쓰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설명을 봅시다. 조선시대 임제가 지은 대동강 노래 가운데 한 수이다. 원문을 보면 첫째 구절 끝에 버들 유자가 있고 둘째 구절 끝에 머무를 유자가 있다. 두 글자의 소리가 같기 때문에 버드나무라는 말은 가지 말라는 뜻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버들 가지를 준 것은 다시 만나자는 다짐보다 가지 말라는 만류의 뜻이 더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네, 방금 봤던 그 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무어별이라는 시를 배웠을 때 작가가 임제였는데요. 그 작가, 무어별의 작가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다음 문단 계속 읽겠습니다. 대동강은 평양을 감돌아 흐르는 강물이다. 옛날 조선시대의 평양의 기생은 노래 솜씨도 뛰어나고 아름답기로 유명했다. 풍류 있는 선비들은 평양에 놀러가서 기생들과 흥겨운 술자리를 갖곤 했다. 헤어질 때가 되면 차마 그냥 헤어지지 못하고 다시 만날 다짐을 나누곤 했는데 이때 다시 만날 것을 다짐하는 정표로 준 것이 바로 이 버들가지였다. 네, 대동강이라는 지역의 특성, 대동강이라는 강의 특성이 평양이라는 지역을 감돌아 흐르는 강물이었는데 그 평양이라는 도시는 평양이라는 곳은 기생들이 굉장히 노래 솜씨도 뛰어나고 지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서 선비들이 그렇게 아름답기도 하고 노래 솜씨도 뛰어나고 지적이기도 한 그런 기생들을 찾아가서 술자리를 가지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렇게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날마다 대동강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어진다. 헤어지는 사람마다 버들가지를 꺾어주며 가지 말라고 붙든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떠나가 버렸다. 평양의 아가씨들은 매일 강변에 나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린다. 강물 위에는 그녀들이 흘리는 눈물과 내쉬는 한숨 때문에 안개가 저렇게 자욱하다고 시인은 과장해서 말했다. 버드나무는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는 나무다. 진달래나 개나리가 피기 전에 버들가지에는 벌써 파랗게 물이 오른다. 버드나무는 또 봄의 설렘을 나타내는 나무이기도 하다. 한시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이 버드나무다. 버드나무는 봄날의 설렘과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희망을 나타내는 나무다. 이런 뜻은 물론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한시에 보면 가을 부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왜 가을에 부채를 붙일까? 먼저 다음 한시를 한 수 읽어보자. 방금 전까지는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그냥 버드나무 가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버드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에 대해서 작가가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가을 부채라는 소재, 한시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소재인데 가을 부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은초 때 가을빛은 그린 병풍의 차가운데 가벼운 비단 부채로 반딧불을 치는구나. 하늘가 밤빛은 물처럼 싸늘한데 견우와 직녀성을 앉아서 바라본다.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 두목의 가을밤이란 작품이다.
가을밤은 춥다. 오싹한 찬 기운이 느껴진다. 가을밤에 어떤 여인이 혼자 앉아 견우와 진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밤은 벌써 깊었는데도 그녀는 그냥 앉아있다. 잠이 오지 않는 모양이다. 작가가 예를 들어 놓은 시를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나 은초때의 가을 빛은 그림 병풍에 차가운데, 자, 은이라는 것의 속성도 차가운데, 가을빛, 가을의 어떤 서늘한 공기도 함께 느껴지고, 그림 병풍에 이제 그림자 비친 게 아마 차갑게 느껴지는 모양입니다. 가변 비단 부채로 반딧불을 치는구나. 자, 이 사람한테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를 뭘로 만든 부채냐? 비단으로 만든 부채네요. 잘 한번 봅니다. 밤빛은 물처럼 싸늘한데 공기가 싸늘한데 왜 부채로 붙일까? 왜 부채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 부채는 비단으로 만든 거고 촛대도 은으로 만든 촛대구나. 그럼 이 사람 아마 이 여자는 아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가씨인 것 같다. 앉아서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견우와 진여성. 하늘의 견우와 진여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바라볼까? 자, 작가가 뒤에 설명을 잘 해놔서 선생님 따로 덧붙이지 않고 책을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방 안에는 은촛대와 그림 병풍이 있다. 손에는 가벼운 비단으로 만든 고급스런 부채를 쥐고 있다. 그녀의 신분이 꽤 높거나 생활이 부유한 것을 알겠다. 시 속에는 차갑다와 싸늘하다는 표현이 2번 나온다. 그런데도 그녀는 손에 부채를 쥐고 있다. 추운 가을밤에 왜 그녀는 손에 부채를 쥐고 있는 걸까?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부채로 방 안으로 날아드는 반딧불이를 치고 있다. 열어둔 창문으로 반딧불이가 자꾸만 날아든다. 반딧불이는 원래 인적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날아다닌다. 그런데 그녀의 방까지 날아 들어왔다. 그녀가 살고 있는 곳이 그만큼 황량해졌다는 뜻이다.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부채를 들어 반딧불이를 내쫓는다. 무더운 여름철에 부채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건이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사람들은 부채를 서랍 속에 던져놓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한때는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는데 때가 지나고 나면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바로 가을 부채다. 그래서 한시 속에 나오는 가을 부채는 버림받은 여인을 상징하게 되었다. 내가 사랑하는 임은 벌써 나를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다. 시 속에 나오는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여인이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녀가 손에 가을 부채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잊혀진 궁녀의 신세를 노래한 것이다. 끝에서 그녀가 우두커니 앉아서 견우와 진여성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견우와 진여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1년 내내 떨어져 있다가 7월 7석 날 단 하루만 만난다. 이날에는 은하수 위로 떼까치들이 날아와 오작교를 만든다. 견우와 진여는 이 다리를 건너서 반갑게 만난다. 두 사람은 만남이 반갑고 또 헤어질 것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7월 7석 날에는 늘 비가 온다는 전설이 있다. 그녀는 왜 하필 많고 많은 별 중에서 견우성과 진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것은 2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하나는 우리도 견우와 진여처럼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니 너무 슬프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견우와 진여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만날 수 있는데 나는 영영 사랑하는 임과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슬프다는 것이다. 아마 나중의 풀이가 더 맞을 것 같다. 시인은 그녀가 임금에게 버림받은 궁녀라는 것을 단지 그녀의 손에 부채를 쥐어줌으로써 독자들이 눈치챌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이전부터 많은 시인들이 가을 부채를 버림받은 여인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버들 가지를 꺾어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다. 가을 부채가 버림받은 여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된 것은 그 물건이 지닌 성질 때문이다. 처음에 어떤 시인이 이것을 시로 쓰자 그 비유가 너무나 알맞았기 때문에 그 뒤로 많은 시인들이 뒤따라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 마침내 이 비유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표현으로 굳어지게 된 것이다. 처음 가을 부채로 버림받은 여인을 비유했을 때는 매우 낯설어서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것이 자주 쓰여서 상징이 되면 일반적인 부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 즉 정운의를 간직하게 된다. 겉으로 봐서는 별 상관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생각의 단계를 거쳐 전혀 다른 의미와 연결된다. 한시에는 이런 말들이 많다. 이 정운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시를 훨씬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어가 가지고 한시에 쓰이는 시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잘 설명해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버들가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서 다시 만나길 바라는 마음이 그 버들가지라는 시어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가을의 부채는 어떤 의미인가, 한여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가을의 부채처럼 가을 부채가 시어로 나오면 이건 버림받은 여인의 의미를 나타내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한 시에 쓰이는 시어들도 그렇고 한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도 어떤 굉장한 상징과 축약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한문을 해석하고 감상하는 일이 더 재미있고 우리에게 어떤 큰 통찰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학기에도 좋은 글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는다고 수고 많이 했고요. 마스크 잘 쓰고 비누로 손 자주 씻고 방역 수칙 잘 지켜서 좀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고 나면 마스크를 쓰고라도 학교에서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빨리 하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눈빛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 눈빛으로 전해지니까 우리 학교에서 만났을 때 더 깊고 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함께 바라보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사랑해.